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딴 설화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불복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당 내용으로 번질지 관심입니다. 한편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예방했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윤리위 징계 결과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고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3개월 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년 총선의 공천 문제인데 태영호 최고는 이제 공천에 한 번의 기회가 생긴 것이고 김최호 같은 경우는 사실 공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던 것이죠. 앞으로 이제 김재원 최고가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가 문제인데 김최호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왜 최고위원직 사퇴를 하면서 다음 공천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고위원 사퇴를 안 하고 그대로 버텼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1년의 징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김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단 말입니다. 명쾌하게 말씀은 하지 않았다고 징계 결과에 대해서 내가 흔쾌히 수용하겠다. 그리고 당과 국가를 위해서 보탬 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수용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당과 국가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더 이상의 반응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김재원 최고가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마 당내에서도 조금 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총평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예,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김재원, 태영호 최고 두 분께도 한 1년 정도의 그 징계가 내려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변수로 사전 최고위원을 사퇴하느냐 마느냐, 정치적인 일종의 스스로의 반성의 모습을 보이느냐 마느냐가 그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들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예정대로 한 1년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발언의 그 정도, 심각성을 보면 태영호 의원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4.3에 대해서도 오로지 왜곡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왜곡이거든요. 북한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 말을 그대로 하면서 그 대한민국의 극우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깔려져 있는 거죠. 반면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에 비하면 사실상 발언의 수위는 더 낮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훨씬 더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은 추가적으로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했다라는 의혹까지도 현재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과장한 겁니다. 부풀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잘못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먼저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그 징계 양을 3개월로 깎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4배 차이의 징계 양이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사형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내년 공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고 한 사람은 공천 기회조차도 박탈된 것이라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태영호 의원의 공천 기회마저도 박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용산과의 공천 개입설 이것이 탈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전 조율한 것 아니냐라는
라는 어떤 의혹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이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복귀한 대변인께서 그 수위가 좀 아쉽다라는 평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봤을 때 결국에는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잦은 사퇴가 좀 영향을 끼친 것인가? 또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좀 지도부와 어떤 스킨십이 있었나 이런 해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도부와의 스킨십보다도 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이제 윤리위원장도 정치적 해결점을 시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태 최고위원이 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징계에 있어서. 예. 그렇지만 이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제주도도 가고 광주도 가고 본인 나름대로 사실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최고위원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윤리위원회에서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계 수위를 낮추는 그런 명분 제공에서 김 최고가 조금 잘못 생각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예. 그만한 또 평가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김 최고가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윤리위에 다시 재심을 청구를 하겠죠. 재심 청구를 할 것이고 또 안 받아들여지면 가처분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이준석 대표의 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김 최고가 그렇게 간다고 할 경우에 본인한테 그렇게 크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분란이 이준석 대표 때 가처분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 최고가 만약 그런 길을 간다 그러면은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으로 가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의 무게를 실어주신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윤리위에 재심을 요청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적 대응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까지 뭐 사법의 잣대로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 경우는 정말 분명한 위법을 하거나 혹은 그 당원 당규에 완전히 뭐 위반되는 이런 행위를 했거나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까지 그 사법이 개입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김재원 의원에 대한 1년 징계 이 부분은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징계의 양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태영호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대화 속에서 공천 문제를 언급했던 것 이것은 이 파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현재 공수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태영호 의원이 가짜 뉴스로 자기 보좌진들에게 긴장해라 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짓말을 시켰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고발 조치하면 돼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못하냐? 야당 의원들한테는 뭐 사진에 카메라에 뭐 조명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고발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거짓말시킨 태영호를 왜 고발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징계 양형을 보면 한 사람은 내년 총선 출마 제한까지 할 정도로 이 정도면 센데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양형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은 징계는 받았으나 내년 총선에 길은 열어놨단 말이죠. 이것은 태영호 의원이 갖고 있는 대통령실과의 마찰의 파장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 고려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제 태영호 의원의 사퇴 이후로 바로 전주의 의원이 이제 그 윤리심판원 그 위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부위원장이죠. 예. 예. 그분이 이거 반영하겠다라고 직접 공개적으로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김재원 의원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 이런 것까지도 모두가 다 조율된 상태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 시기까지는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징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를 봐가며 언제든지 또 그 징계에 대한 철회 혹은
어떤 그 당내의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이라 그런 경우의 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윤리위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떤 징계를 태영호 전 최고위원과 비교해서 이제 분석을 여럿 하게 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 수위가 적절한가에 있어서 전주의 윤리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사안에 특수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성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던 부분이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직을 유지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특성인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당내에 있었던 조율이 이루어지고 윤리위에서 당과 얘기가 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건 전혀 없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정치가 민심 아니겠습니까? 이번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잘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야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예. 그 뭐 정쟁이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국민들이 많이 정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속해서 당의 방향이 극우적 성향을 띠는 것,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중도층이 이탈되는 이런 모습을 국민의힘 당도 보이고 있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도 자꾸 그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이런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징계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극우로 안 가고 그래도 합리를 추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의 긍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사실로 되려면 이 이후로도 우리가 하부했던 5.18 문제라든지 4.3 문제라든지 이런 역사 왜곡을 통한 어떤 그 극렬 지지자들을 어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정치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일심을 가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고 이것이 민주당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대 영역에 있는 네. 분들에게서 극단적인 팬덤 정치의 그 악영향을 반복하게 안 하는 것 이렇게 좀 좋은 교훈으로 바로 잡았으면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일종의 조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심은 앞으로 어떻게 좀 바라볼까라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이제 징계 이후에 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탈당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변인께서 바라보시는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번 징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하게 자당 의원들의 발언이나 또는 이제 행동에 있어서 어떤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의원들께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진짜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는 데서도 국민들을 의식해서 좀 품위 있게 행동을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네.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 징계가 일종의 한 일벌백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나은 품격을 가진 의원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리위 징계가 있었던 어제 정치권에서는 두 인물의 만남도 화제가 됐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만남 주목을 받았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보기 좋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비판도 하면서 그리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 만날 수 있는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불편한 기색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정치인들끼리 만나는 것 자체가 쇼 아니냐 혹은 특정 정치적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행위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라고 봐요. 두 분이 어제 만나서 뭐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는 달구벌과 그 광주 빛골 이 철도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도와달라라고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니까
그 이재명 대표는 그것은 원래 민주당의 과제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협치와 협력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대화가 나온 것이 그 협치 협력할 수 있도록 그 홍 시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옹졸한 대표가 있어서 뭐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위원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지 않습니까? 예. 누가 봐도 옹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의 만남을 국민의힘에서는 불편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홍준표와 이재명이 만나도 국민들은 아, 이렇게 대화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과 희망을 봤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싸울 땐 싸우고 경쟁할 땐 경쟁하고, 하지만 우리 정치가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화로 풀자라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자리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이제 이 대표가 여당 언론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리고 홍 시장이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안 듣는다, 이런 표현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듣기엔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뭐 두 지도자가 말하자면은 우리는 협치를 할 수 있는, 서로가 대화가 되는 그런 품격이 이 도량이 넓은 지도자다 하는 모습을 두 분 다 보여줄 수 있는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자당의 당 대표를 옹졸하다는 모습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또 불편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두 분이 만나고 대화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인데, 예. 말하자면은 상대당의 대표를 맞이한 자리에서 대표 앞에서 자당의 대표를 옹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 말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불구하고 이제 지난번 상임 고문에서 해촉되는 그런 이제 본인이 이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만 없었으면 참 좋았겠다.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인은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많은 이제 사법적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겠냐. 나는 그래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당내 어떤 비판 이런 것을 어색했는지 그 옹졸하다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가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 당내 또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않겠냐. 뭐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뭐 본인도 그런 의식을 나중에 조금 말을 좀 과하게 했나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실 이번 방문에서 홍준표 시장만 만난 건 아니고요. 평산 책방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대화 중에 이게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가리켜서 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원론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원론적인 정치는 이야기입니까?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데, 지금 우리가 대화가 실종돼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의 대화가 대화가 있고, 심지어는 대선 끝난 지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선 중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대통령의 메시지도 대통령다운 메시지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의 메시지의 성격을 많이 닮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가 취임 1주년이었었는데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늘 비판받는 것은 왜 소통한다고 해놓고 소통이 부족하냐, 이렇게 비판받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런 비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을 일일이 다 상대할 수는 없으니 어떤 상징과의 어떤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상징을 대표하는 부분이 언론이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건데, 지난 어제 1주년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간담회, 뭐 기자회견 이런 것도 다 생략했어요. 쇼를 위한 것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1년을 평가를 해보면 가장 잘한 것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도어 스태핑, 출근길 기자들과의 약신 문담 이것을 시도한 바는 굉장히 박수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용 있게 할까? 횟수를 줄이고 내용을 깊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진화가 됐어야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 하겠습니다도 결국은 대통령 본인의 실수예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XX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이것을 엄하게 쓰리빠 신고 기자가 물어봤다고 해서 쓰리빠 논란으로 왜곡시켜가면서 도어스태핑이 중단시켰는데 저는 도어스태핑이 중단되면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명분도 없어졌고 그 이후로 국민과의 소통이 끊어진 대통령의 모습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야의 대화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 이것은 정치인의 의무이다라는 것을 매우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정부 여당이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해석을 두고 이야기가 주로 나왔던 게 당내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부분인지였는데 그 양쪽도 아니고 그 이상의 원론적인 소통을 이야기한 거다 매우 이렇게 원론적인데 해석하신 거예요? 그 안에 그 원론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과 국회 소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소통이 있는 것이고 이 중심에는 모두가 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화가 기본인데 예. 이런 대화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한 것 아닌가 혹은 지적은 아니더라도 좀 더 충실히 해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소통 부족하다라는 어떤 지적을 임기 내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 아니셨던가 싶습니다. 예,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다. 정연국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건 당내에서도 소통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 정치 전면에 나섰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달에였던가요? 지난달에 민주당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정치인을 그 가운데 민주당 정치인들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또 정치인을 만난 것 아닙니까? 뭐 퇴임하실 때는 조용한 삶을 살겠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참 좀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 또 앞으로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광주를 방문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시각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 평산마을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굉장히 조용한 곳입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곳인데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저기 들어가시는 바람에 마을이 굉장히 아주 그냥 시끄러워졌어요. 지금 뭐 하루도 멀다 하고 뭐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는 바람에 마을 자체가 진짜 굉장히 마을 주민들 간에도 말들이 많고 마을 자체가 조용한 그런 분위기가 깨져 버린 그런 상태인데 그런 걸 보면서 정치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퇴임하셨으면 차라리 더 조용한 데로 가셨으면은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실 여기서는 지금 못 느끼시는데 현장이 그렇습니다. 저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찾아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계속 정치적인 행보를 하시니까 그 평산마을에 책방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책방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 정치 활동을 하시기 위한 장을 펼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씀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실망감을 지금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최초의 대통령이셨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임기 때는 인기가 없었지만 임기가 끝나고 나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마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조용한 시골 마을을 왜 시끄럽게 만들어 놓으셨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그럼 어디로 문재인은 저 갑니까? 고향 마을 아닙니다. 저기 무슨 고향 어디로 마을입니까? 갑니까? 그래서 뭐 절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디 뭐 수도사가 되는 그러니까 말씀이신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용한 들릴 삶을 수도 사시려고 있- 그러면은 있는데 조용하게 사시는 것이 맞는 자꾸 것이죠. 문재인을 소환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계속해서 전 정부에 대한 비판, 지난번 국무회의 때도 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돌리는 이런 것으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해명을 안 해요. 상징적으로 던지는 말씀 한마디. 대화는 정치인의 기본이고 의무이다라는 말씀도 찔리니까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 양보 하시라고 그러세요.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은 국민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기껏 움직여봤자 현재 국민의힘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중에서도 극히 일부 부분만 박수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인이 조용하게 사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잠깐- 왜 약속을 지켜는 국민들한테 한 약속을 안 지키냐 이 말입니다. 잊혀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잊혀지고 싶는데 아직은 그분의 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방을 열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간 것은 이것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두려우면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스럽고 두려우면 대화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여야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찾아가서 선배한테 진영은 다르지만 당은 다르지만 훈수를 청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국민들은 기대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의 작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로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정치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아니, 거 아닙니까? 책방 연 알겠습니다. 것이 어떻게 전면에 쓴 것이라고 네, 얘기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지금 하는 행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죠. 민주당 내부 상황도 저희가 짚어봐야 하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당 차원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진상조사단 꾸리겠다. 그리고 네.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좀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를 이제 권고를 했죠. 그리고 오늘 진상조사단 꾸리고 첫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그 자세한 내용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시기에 있어서 당 차원의 대응이 좀 늦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하고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고 2일, 3일 동안 김남국 의원이 이거는 나에 대한 음해다, 정치적 공격이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김남국 의원의 그동안의 어떤 그 모습을 볼 때 스스로 해명을 통해서 밝혀내겠구나라고 생각했었죠. 거기에다가 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사실상 가장 보수적인 언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마 김남국이라고 바라왔던 시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수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한 것이 한 4일차 정도에서 드러나면서 김남국 의원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당에서 본격적으로 그로부터 이틀 만에 이제 이러한 대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 대안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요. 그 진상조사단 속에는 외부 전문가, 의원들만 해서는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에 모두 처분해라라고 권고한 것은 그 부분을 처분을 하면 가상화폐는 이제 우리가 그 재산 등록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등록할 수 있는 그 예금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된 것이고 진상조사단의 활동의 일환으로서는 아마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투자가 왔다 갔다 됐는지 어느 코인에서 어느 코인으로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현재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해 충돌 가능성, 사전 정보의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가 함께 그 판단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김남국 의원의 이런 이 사례를 그저 한 정치인의 잘못된 모습으로만 우리가 그냥 비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난 과정 속에서 공직자들의 그 재산 등록에 예. 가상화폐를 넣느냐 마느냐 갑론을박이 있다가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우리가 공식적인 재산으로까지 하거나 바로 이것을 뭐 현금화하거나 하기에는 좀 제도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재산 등록으로 빼놨었는데 이것을 재산 등록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법제화하겠다라는 것까지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라 저는 민주당에서도 조금 하루라도 더 일찍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말씀과 더불어서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로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기에 본인의 재산 축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상화폐 쪽에 투자를 해가면서 실제 자청해서 재산 등록을 해도 모자란 판에 이것을 뒤로 숨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젊은 정치인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김남국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결코 옹호를 하거나 감쌀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는 모습은 뭐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실효가 없는 그런 조사단이 될 것이다. 어떤 보는 부분이 게 그렇습니까? 사실 이 수사권이 있어야죠. 계좌 추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어떻게 계좌 추적을 하겠습니까? 사실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려고 지난해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았단 말이죠. 계좌 추적을 해야 돼야 금융거래 내역을 전체를 들여다봐야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갖다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외부 전문가를 들인다 하더라도 뭐 어느 상당한 한계가 있어서 더 나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저 수사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그 당시에 두 차례나 신청을 했는데 거부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잘못됐었던 것이고 왜냐하면은 검찰이 그때 나섰던 것도 정권 코인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다고 보고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그 정보거래소에 보고를 받고 이건 진짜 이상한 거래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검찰에 넘겼단 말이죠. 그럼 검찰에서 당연히 그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중단된 상태인데 당장이라도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금융거래 전반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의 뭐 정치 탄압을 또 아마도 좀 민주당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또 이런 뭐 정치 공작이다, 뭐 탄압이다, 왜 김남국 의원만 들여다보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역시 모든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재산 등록을 하기 그러니까 김남국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도 국회의원 전원이 재산 등록 때 재산 의무 신고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가상화폐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세대에서는 좀 생소한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젊은 세대에서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또 활성화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음성적으로 남아 있어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법정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정비가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 정비를 해야 되고 또 가진 전수조사를 해서든지 의무 신고를 네. 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당내 일종의 조사 절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왜 그 조사를 안 하느냐, 징계를 안 하느냐, 또 조사가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김남국 의원 건은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그동안 본인이 투자했던 가상화폐 지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다 공개를 하고 이것을 전문가들이 검증을 통해서 실제 이분이 어떤 사전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증권도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한 종목에 몰빵했던 것처럼 일종의 그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것처럼 고위험 투자를 어떤
잘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들은 일정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결과를 좀 지켜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FIU에서 이건 약간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는 아니 가상화폐에 그 거액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만으로 어떤 범죄의 흔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영장을 안 쳤던 것인데 그 부분도 지켜보면 돼요. 그 부분도 지켜보면 될 거라고 보고 민주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사의 깊이와 넓이가 전 보장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그런 조사의 협조를 미흡하게 하거나 그리고 당에서 권고한 대로 가상화폐를 조속하게 매각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 당에서의 어떤 책임을 묻는 이런 과정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 김남국 의원이 코인에 투자를 할 때는 그 당시가 코인 광풍이 불었을 때예요. 젊은 분들은 진짜 이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폭등하는 바람에 진짜 모든 걸 끌어다가 거기 저 코인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남국 의원은 저희 이제 무슨 뭐라 그럴까요? 후원금을 모집을 자기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 어려우니까 후원금을 모집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붕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쾌하게 김남국 의원도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이 이걸 알겠습니다.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알겠습니다. 예. 다 하나도 의문점 없게끔 밝혀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